여기, 이 아이 사진 좀 봐줄래요? 사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20년 전 실종된 내 아들이었습니다. 가난과 폭력 속에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 인생. 그 아이가 사라진 뒤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그런데 왜 상류층 저택에, 왜 100억 자산가의 제사상에 내 아들의 영정사진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2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기고 첫 번째 일터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죠.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럴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통제 2알 먹고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첫 번째 일터는 오피스텔 복도 청소였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의 계단을 걸레질하며 오르내리는 일이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는 일이지만 나는 이미 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두 번째 일터로 이동합니다. 동네 작은 식당의 설거지와 홀 청소였어요. 사장님은 괜찮은 분이셨지만 손님이 줄어 인건비를 자꾸 깎았죠. 그래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라도 있는 게 감사한 세상이니까요. 오후 2시부터는 마지막 일터였습니다. 부잣집 가정부 일이었는데 주로 빨래와 다림질, 간단한 청소를 맡았어요. 그 집 마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돈은 제때 줬으니 참을 만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좁은 원룸에 들어서면 한숨부터 나왔죠. 냉장고엔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또 그 생각을 했죠. 20년 전 그날의 일을요. 준호야. 내 아들 준호. 4살이었던 그 아이는 시장 골목에서 단 3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잠깐 생선을 고르는 사이였어요. 뒤돌아보니 준호가 없었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유괴 가능성은 낮다. 미아로 처리하겠다.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삶은 멈춰버렸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나를 때리며 내 탓이라고 소리쳤죠. 결국 이혼했고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호의 빈자리만 남은 채로요. 20년이 흘렀지만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 준호의 웃음소리, 준호가 좋아하던 빨간 자동차 장난감.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20살 정도 된 젊은이를 보면 멈춰 서곤 했어요. 혹시 저 아이가 준호가 아닐까? 하지만 매번 아니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는 분이 가정부를 구한다는데 관심 있냐고요. 강남 쪽 큰 저택이고 월급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망설여졌어요. 지금 3군데도 버거운데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입주 가정부라 기숙하면서 일하면 되고 지금 하는 3가지 일보다 월급이 2배는 된다고요. 2배. 그 말에 혹했습니다. 그 돈이면 무릎 수술도 하고
제대로 된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한 저택 앞에 섰을 때 입이 벌어졌어요. 담장만 해도 우리 동네 건물 높이만 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 저택이 보였습니다. 평생 이런 집은 TV에서만 봤어요. 집사님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조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청소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요리는 할 줄 아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물었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0년째 청소 일을 했고 집밥 정도는 할 줄 알며 무릎만 빼면 건강하다고요. 조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모님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도 궁전 같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잠시 후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은 차갑고 우아했어요. 하지만 눈을 보니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집은 조금 복잡하다고, 그래도 상 차리고 집안 돌보는 건 당신이 제일 잘할 것 같다고요. 그날따라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여긴 조용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묻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뒤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원룸을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죠. 옷 몇 벌과 낡은 이불 그리고 준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준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선명했죠.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좀 나은 곳에서 일하게 됐어. 돈도 더 벌 수 있대. 혹시 내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다면 제발 나타나줘. 엄마는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정연가 저택에 처음 들어선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 실장이 나를 직원 숙소로 안내했는데 그곳조차 내가 살던 원룸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작은 침대와 옷장, 욕실까지 딸려 있었죠.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하시고 오전 6시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어요. 첫날은 주로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응접실이 있었고 2층은 안방과 서재, 손님방이 있었어요. 3층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의 개인 공간이라며 출입을 금지했죠. 사모님은 가끔 1층으로 내려오셨는데 대부분 조용히 정원을 거닐다 다시 올라가셨어요. 말을 거의 안 하셨지만 내가 차려드린 차는 항상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모님이 나를 불렀어요. 응접실로 오라고 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갔는데 사모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온 지 일주일 됐죠? 사모님이 물었어요. 네, 사모님.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사모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탁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당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모님?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오늘 우리 아이 기일이에요. 제사상을 좀 차려줬으면 해요. 제사상이요? 네, 간단하게요. 과일 몇 가지랑 밥,
국 정도만 차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조 실장님도 모르는 일이니 비밀로 해줘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비담보로 쌓인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아이 사진이에요. 제사상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부탁해요. 그리고 저녁 6시에 3층 작은 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네, 사모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비담보에 쌓인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요리사 이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며 도와주셨어요.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고 나물과 전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제사상을 완성했죠. 그런데 비담보에 쌓인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어떤 아이였을까?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길래 사모님이 저렇게 슬퍼하실까? 오후 5시쯤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영정 사진만 올리면 됐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비담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먼지라도 묻었을까 싶어서요. 비담보가 벗겨지고 액자가 드러났습니다. 손을 떨며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엔 심장 뛰는 소리만 가득했죠. 사진 속 아이는 준호였습니다. 내 아들 준호. 20년 전 실종됐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여기 준호 사진이 있는 거죠?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 얼굴, 그 미소, 귀 뒤에 작은 점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에요. 준호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턱턱 막혔죠.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왜 여기 준호가 있는 거죠? 20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는데 왜 이 집에 내 아들 사진이 있는 겁니까? 사진 속 준호는 4살 무렵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작고 동그란 눈,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엄마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거니? 하지만 아무리 봐도 준호였어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리사 이모님이었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이모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새하얗네. 좀 쉬다가 올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제자리에 올렸습니다. 제사상을 완성하고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죠. 사모님이 말씀하신 작은 방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사모님, 제사상 가져왔습니다. 들어와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벽에는 아이 그림이 몇 점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장난감이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어요. 거기 탁자에 놓아주세요. 나는 제 사상을 내려놓고 준호 사진을 정중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사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리요? 이 아이가 사모님 아드님이신가요? 사모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내 아들이에요. 우리 민준이죠. 민준이요? 네. 10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0년 전이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20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 돌아가신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모님은 분명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틀림없이 준호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혹시 이 아이를 입양하신 건가요? 사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이 아이가 원래 다른 집 아이였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사모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아들이라고요. 사모님, 저 이 아이를 알아요. 사모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20년 전 시장에서 실종된 제 아들 준호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요. 민준이는 내가 낳은 아이라고요. 친자 확인까지 했어요. 친자 확인요? 네, 분명히 내 아들이 맞다고 나왔어요. 당신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모님.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제 아들이에요. 똑같지 않나요? 사모님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에요. 그냥 닮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아이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죠? 제 아들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사모님, 제발 믿어주세요. 사모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모님, 제발요.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미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만해요.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키운 아이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모님의 고통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나도 2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내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사모님, 친자 검사를 다시 해봐요. 제발요.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준호 생각만 했어요. 정말 저 아이가 준호일까? 만약 맞다면 어떻게 이 집에 온 걸까? 새벽 2시쯤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작은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걸었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신 아이방을 찾아야 했죠. 제사를 지냈던 작은 방 옆에 또 다른 방이 있었어요. 문손잡이를 돌렸는데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 들어서자 코끝이 찡했어요.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래된 아이방의 냄새였죠. 먼지와 추억이 뒤섞인 그런 냄새요. 휴대폰 불빛을 켰어요. 방 안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책장, 그리고 장난감들이 보였죠. 책상 위에는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아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어요.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고 몇 권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쳐보니 속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민준. 이민준. 사모님이 말씀하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이름이 다르네요. 혹시 바꾼 걸까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딱지, 구슬, 작은 자동차 장난감, 그리고 파란 토끼 인형 열쇠고리. 손이 멈췄습니다. 파란 토끼 열쇠고리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어요. 불빛에 비춰보니 확실했습니다. 이건 내가 준호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준호가 4살 생일 때 손수 바느질에서 만든 인형 열쇠고리였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였어요. 토끼의 귀 한쪽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준호는 그게 더 귀엽다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왼쪽 발에는 빨간 실로 지읒지읒이라고 수놓았었죠. 준호의 이니셜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이 아이가 준호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내가 만든 이 열쇠고리를 가진 사람은 준호밖에 없었으니까요. 열쇠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준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온 거니? 누가 너를 데려온 거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나는 황급히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어요. 조 실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조 실장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방문들을 확인했어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 이 방 앞을 지나갔어요. 다행히 안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쳤죠. 발소리가 멀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조 실장이 새벽에 3층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내려갔어요. 2층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조 실장이 서재에 있었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죠. 서류 같았어요. 조 실장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어요. 조 실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숨었어요. 조 실장이 서재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혹시 준호에 관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조 실장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회장님이 안 계실 때는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했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밤늦게 서재에 들어가 혼자 통화를 한다거나 사모님 몰래 서류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나는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통 책과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장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책 한 권이 이상했어요. 그걸 당기자 책장이 옆으로 살짝 열렸습니다.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었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신 민준이 생일이 언제였더라? 제사를 지낸 날이 기일이라고 했으니 거기서 10년을 빼면 되겠죠. 생일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부동산 서류 회사 계약서, 그리고 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입양이라고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입양 신청서와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친자 확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현우, 이민준 친자 관계 확인 99.9% 일치, 정말 친자가 맞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양 신청서에는 아이 원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죠. 그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조 실장 보관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3일 서울중앙시장에서 확보. 부모 신원 확인 불가. 정 회장 부부에게 친자로 인도 완료. 대금 5억 수령.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2005년 5월 3일. 그날이 바로 준호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확보라고요? 대금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조 실장이 준호를 유괴해서 이 집에 판 거란 말인가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어떻게 된 거죠? 99.9% 일치라면서요? 그게 가짜란 말인가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 실장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책장을 원래대로 밀어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조 실장과 마주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 실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저기 청소하려고요. 나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2층은 청소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조 실장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오. 2층은 특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 실장님. 나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조 실장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분명 유괴당했고 조 실장이 그 범인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떻게든 가짜 친자 확인서를 만들어 사모님을 속인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요? 고민하던 중 결심했습니다. 사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함께 진실을 밝히자고요. 사모님도 피해자니까요.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모님은 3층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파란 토끼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민준이 방에서 찾았어요. 사모님은 열쇠고리를 받아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민준이 방에 들어갔어요? 허락도 없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건 제가 준호에게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왼쪽 팔에 지읒지읒이라고 수놓아져 있잖아요. 사모님은 열쇠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몰래 찍어온 메모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 실장 서재 금고에 있던 거예요. 사모님이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2005년 5월 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이 제 아들이 실종된 날이에요. 그리고 대금 5억이라는 말도 있죠. 사모님, 민준이는 유괴된 아이였어요. 말도 안 돼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입양했어요. 친자 확인까지 했다고요. 그 친자 확인이 조작됐을 수도 있어요. 조 실장이 뭔가 꾸민 거예요. 사모님도 속은 거라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조 실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죠. 나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금고에 이런 메모가 있는 겁니까? 조 실장은 메모 사진을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그걸 어떻게 봤죠? 무단 침입에 절도까지 하신 겁니까? 절도가 아니라 증거 확보예요. 당신이 20년 전 내 아들을 유괴했잖아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조 실장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유괴라니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 메모 하나로요? 법정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 실장, 정말인가요? 민준이가 유괴된 아이였나요? 조 실장은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 여자가 지어낸 얘기예요. 민준이는 사모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거짓말. 나는 열쇠고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고요. 조 실장은 열쇠고리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띤 채 말했어요. 이런 건 시장에 얼마든지 있죠. 당신이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이 토끼 귀를 보세요. 한쪽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제가 실수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에 수놓은 이니셜도요. 조 실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죠.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이런 걸로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DNA 검사를 다시 해봐요. 저와 민준이가 친자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나는 외쳤습니다.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 실장,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조 실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검사했잖아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저도 불안해요. 조 실장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 실장은 나를 쏘아봤어요. 당신 서재에 무단 침입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신고하세요. 오히려 좋아요. 경찰이 오면 당신이 유괴범이라는 것도 함께 밝혀질 테니까요. 증거도 없이요?
조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당신이 얼마나 헛된 꿈을 꾸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 실장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사모님, 이 여자를 감금해 두세요. 안 돼요. 사모님이 말렸습니다. 조 실장,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먼저 검사부터 해봅시다. 조 실장은 사모님을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믿고 싶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나도 편하고 싶어요, 조 실장. 사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 실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이 여자를 감시하겠어요. 며칠 뒤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조 실장이 직접 동행했어요. 내내 나를 감시했죠.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혈액을 채취하고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조 실장은 내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게 했고 외출도 금지했어요. 사모님은 3층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1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의 자식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실장이 봉투를 받아왔어요. 사모님을 모시고 응접실에 모였죠. 조 실장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조 실장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구겼어요. 조 실장,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보여주세요. 조 실장은 마지못해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이 서류를 읽었어요.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9.99% 일치. 정말 친자가 맞네요. 나는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이었어요. 민준이는 내 아들 준호가 맞았습니다. 사모님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이가 정말. 나는 사모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이해해요. 사모님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조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결과를 바꾼 거라고요. 조작은 당신이 했잖아요. 20년 전에 가짜 친자 확인서를 만든 게 당신이라고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조 실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이 협박하던 것도 증거를 숨기려 한 것도요. 조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 이제 끝이에요, 조 실장. 경찰에 넘기겠어요. 당신이 2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조 실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모님, 정말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 충성했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 실장, 당신이 뭘 했는지 설명해봐요. 정말 민준이를 유괴한 건가요? 조 실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낮고 으스스한 웃음이었죠. 좋아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네요. 조 실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아이를 데려왔죠.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왜 그런 짓을? 왜긴요? 조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 때문이죠. 사모님 같은 부자들은 아이를 원하잖아요. 친자처럼 보이는 아이를요. 당신, 미쳤어요. 사모님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계속 말했어요. 전 원래 형사였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했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실종 아이들을 원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걸요. 그래서 아이들을 납치한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납치라니요. 조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구해준 거죠. 가난한 집에서 학대받던 아이들을 부잣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준호는 학대받지 않았어요. 나는 준호를 사랑했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조 실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요.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나았겠죠.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준호를 키웠는지, 내가 얼마나 아이를 찾아 헤맸는지. 조 실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행복했어요. 1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았죠. 사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사모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속았어요.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사랑하셨잖아요. 조 실장이 말했습니다. 진짜 아들처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조 실장이 내 손을 쳤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돼요. 신고하면 안 돼요. 왜요? 당신 죄가 밝혀질까 봐요? 아니, 조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물었습니다. 조 실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민준이는 이미 죽었어요. 조 실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정말이에요. 조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장에서 사망했죠.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그럼 그동안 왜 숨긴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조 실장이 외쳤습니다. 제가 유괴범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그래서 아이가 외국 유학을 갔다고 거짓말했죠. 그럼 재산은 뭐예요?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매년 지낸 재산은. 그건. 조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죽었다고요? 내 아들이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죄송합니다. 조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사모님이 조 실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민준이가. 조 실장은 맞고만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준호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조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한 공동묘지에 제가 몰래 묻었어요. 이름 없는 묘비로. 이름도 없이요? 내 아들을 이름도 없이 묻었다고요. 나는 조 실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 실장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사모님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조 실장,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조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걸 자백하겠어요. 다른 아이들 일도요. 제가 데려온 아이들이 더 있었거든요. 더 있다고요? 사모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조 실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어요. 다 부자들에게 팔았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 실장은 순순히 체포됐어요. 끌려가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 씨.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 실장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죠. 사모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저도 피해자지만 당신이 더 큰 피해자예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도 속은 거잖아요. 우리 둘 다 조 실장에게 당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준호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4살 때 사진이었죠. 준호야, 엄마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았어.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미 10년 전에 준호는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내 아들을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 했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실장이 모든 걸 자백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사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조 실장이 다른 진술도 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형사님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조 실장 진술에 따르면 민준이, 아니 준호군이 사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요.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백혈병이라고요? 나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조 실장이 처음엔 숨겼다가 나중에 털어놨어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준호군은 7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3년간 투병하다 10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는요? 제대로 받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정형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요. 형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간호하셨다고 해요. 나는 사모님을 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를 살리지 못했어요. 사모님. 나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속은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사모님이 울먹였습니다. 진짜 친자가 아니었지만 내게는 진짜 아들이었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요, 사모님. 준호가 사모님 곁에서 사랑받았다는 게 감사해요. 적어도 마지막 3년은 따뜻했을 거예요.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 실장이 더 충격적인 진술을 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조 실장이 왜 거짓 친자 확인서를 만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형사님이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조 실장은 원래 경찰이 아니었어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에서 일했죠. 그럼 서류를 조작할 수 있었겠네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실장은 15년 동안 수십 건의 친자 확인서를 조작했어요.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요. 수십 건이나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네. 조 실장은 실종 아동을 찾아 부잣집의 친자로 둔갑시켰어요. 건당 최소 3억에서 10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찾았나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조 실장이 명단을 제공해서 한 명씩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3가족을 찾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우리처럼 모르고 키웠겠네요. 사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조 실장이 교묘하게 속였거든요. 친자라고 완벽히 믿게 만들었죠. 그런데 형사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무덤은 정말 경기도 공동묘지에 있나요? 형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정연가 선산에 묻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직접 선산에 모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회장님도 동의하셨고요.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냥 외국에 묻었다고만 해서. 회장님도 진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조 실장이 철저히 숨겼거든요.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준호를 만날 수 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선산 위치를 알려주시겠어요?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어요. 제가 직접 안내할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사모님도 나도 말을 잃었죠. 선산은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공기가 맑았어요. 사모님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 작은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묘비가 서 있었어요. 정연가 조상님들의 묘였죠. 그리고 그 한쪽 끝에 작은 묘비가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사모님이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의 묘.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왔어. 20년 만에 왔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묘비를 쓰다듬으며 울었죠. 사모님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니 준호야.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실을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그때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묘비 이름을 바꿀까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준호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준호는 여기서 민준이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2명의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낳은 엄마고 사모님은 키운 엄마죠. 사모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요. 이해해야죠. 사모님이 없었으면 준호는 마지막 3년을 행복하게 못 보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준호에게, 민준이에게, 우리의 아들에게요. 일주일 뒤 조 실장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와 사모님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조 실장을 다시 봤죠. 조 실장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조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죄입니다. 검사님이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15년간 총 8건의 유괴와 불법 입양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친자 확인서를 조작하여 여러 가족을 속였습니다. 재판장님이 나를 봤습니다. 피해자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조 실장 때문에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2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조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 실장 덕분에 준호는 마지막 3년을 따뜻하게 보냈으니까요. 조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도 용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재판장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조 실장은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끌려가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했죠.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찰이 막아줬습니다. 사모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준호 무덤이나 자주 찾아볼까 해요. 같이 가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준호를 기억해요. 고마워요, 사모님. 나는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과 나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선산을 찾아갔어요. 꽃을 놓고 이야기를 했죠. 사모님은 조 실장 사건 이후 많이 변했어요. 더 따뜻해지고 더 인간적이 됐죠. 나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제안했어요. 우리 재단을 만들까 해요.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줬으면 해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이 웃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준호민준 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준호와 민준 두 이름을 합친 거였죠.
재단은 실종 아동 가족들을 지원했어요. 수색 비용도 대주고 심리치료도 제공했습니다. 나는 상담사로 일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위로를 전했어요. 내가 겪은 일을 나누며 희망을 주려 했죠. 1년쯤 지났을 때 재단을 통해 첫 번째 아이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실종된 6살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를 찾은 부모님이 재단에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을 끌어안았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매일매일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준호가 남긴 의미가 아닐까요? 어느 봄날 선산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사모님과 나는 준호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나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보고 싶지만 이제는 웃으며 기억할 수 있어. 사모님도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도 괜찮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니었지만 사랑은 진짜였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준호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엄마. 저도 사랑했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그리며요. 돌아가는 길에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를 찾지 못한 거요. 후회는 없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여기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곁에서 사랑받으며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나는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준호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두 명의 엄마가 한 아이를 기억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찾고 더 많은 가족을 이어주는 일이요. 준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희망의 빛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던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을 담은 이야기였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실종 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